지난번에 제가 크리스탈 얘기 기억나세요? 10살짜리 소녀가 용기를 낸 덕분에 미친 듯이 정말 수년 동안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그 살인범을 막을 수 있었던 이야기. 그 얘기 되게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받았던 이야기라서 그 한 달 수익금을 그 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냥 보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 수익금을 얘기한 건데 막 슈퍼챗? 그거 보내주신 거예요. 후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또 감동을 먹었어요. 이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저도 수익금 이후에 제 개인적인 사비 팍팍 더해가지고 총 500만 원을 한국의 시각장애인 친구들 교육 그리고 점자책 만드는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500만 원을 후원을 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증명을 해야 되니까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그 증서 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 500만 원 이렇게 멋있게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90 몇만 원, 90 몇만 원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뭐 6개인가 쪼개서 냈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 미국에 있잖아. 100만 원 이상 어디다가 돈을 쓰려면 공인인증서 뭐 인증을 하는 걸 내가 신청을 해놨나 봐, 은행에. 해외 사시는 분들 알죠? 인증지옥. 안 되겠다 해서 제가 100만 원 미만으로 잘라서 이렇게 내가지고 좀 이상해 보인다는 점 양해해 주세요. 알았죠? 저도 인류에 바사삭하는 내용 하다가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을 보고 인류에 충전이 됐어요. 그래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이야기 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쉴라 다발루는 1969년 5월 11일 이란 출신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 한 분은 의료계 종사자고 또 한 분은 이제 과학 연구자라서 두 분 다 굉장히 똑똑하고 또 돈도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미 70년대 들어서부터 이 나라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란의 부모님은 이란을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아예 이민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미국 뉴욕주에 있는 요크타운 하이츠라는 꽤 부유한 동네에 멋진 집을 사고 거기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새 삶을 시작해요. 저희 신라 부모님한테는 이 딸 하나 그리고 아들 하나 이렇게 자식이 둘 있었는데 신라는 마치 엄마 아빠 머리를 쏙 빼닮은 것처럼 되게 명석해가지고 어딜 가든 부모님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이제 조현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증상이 꽤 심했대요. 그래서 무슨 스카이캐슬처럼 둘째 아들은 거의 숨기듯이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똑한 딸을 애주중지 막 이렇게 엄마 아빠가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요. 근데 가서도 적응도 잘하는 것 같고 또 기특하게도 부모님처럼 커서 의료계 종사자가 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성적도 꽤 좋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이제 이민 왔는데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예쁘게 키웠는데요. 딱 한 가지 신라한테 이제 부모님이 신신당부한 게 딱 한 가지 있었어. 뭐냐? 그 무슬림이잖아요. 이란 사람들 대부분이. 남자애들이랑 어울리는 거는 절대 안 돼. 남친은커녕 남사친이랑 어울려 다니는 것도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신라가 미국 와가지고 미국 학교 다녀보니까 미국 친구들은 막 다 파티 가가지고 남자애들이랑도 자연스럽게 만나고 놀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막 학교에서 손잡고 막 뽀뽀도 하는데 아니 이런 미국에서 남사친이랑 눈만 마주쳐도 막 죄책감을 막 가져야 되니까 이런 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종종 엄마 아빠랑 이것 때문에 막 집에 와서 크게 싸우기도 했대요. 이렇게 신라가 커가지고 뉴욕 주립대학교인 스토니브룩 대학교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게 되는데요. 반전은 뭐냐면 뉴욕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살이거든요. 근데 18살 되자마자 자기보다 7살 많은 파리드라는 같은 이란계 남자랑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거야. 당연히 부모님은 기절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떡해? 이미 결혼을 해버렸는걸? 그저 둘이 이제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그래, 이래서 너무 억누르면 안 돼. 적당해야 돼. 그죠? 모르겠어. 부모님에 대한 뭐 반발 같은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게 신라가 유부녀가 됐고 학부를 졸업을 하고 신라가 뉴욕 메디컬 컬리지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이제 다니면서 스터디 그룹에 갔다가 자기보다 2살 많은 폴 크리스토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이 스터디 그룹의 조교였어요. 폴은 27살이었는데요. 모쏠이었어. 살면서 계속 평생 학업에 열중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폴이 신라를 보자마자 첫눈에 빠졌대요. 폴 눈에는 신라 웃을 때 이렇게 보면 앞니가 살짝 벌어졌거든요. 그것도 너무 귀여워 보였고 뭔가 이 어두운 머리색에 다크 브라운의 눈동자가 되게 이국적으로 보인 거야. 신라가 공부도 잘하지. 그리고 실제로 영어, 프랑스어, 페르시아어 구사가 가능했어요. 언어도 잘하지.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여자 같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폴 눈에 하트가 지금 막 뿅뿅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처음 보고 신라도 폴이 좀 마음에 들었나 봐. 스터디 그룹에서 이렇게 눈이 마주칠 때마다 좀 약간 미스테리한
미소를 이렇게 주고받더니 점점 밖에서도 만나고 하루 종일 연락하고 데이트도 하고 거시기 뽕짝까지 다 하는 그런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신라는 유부녀잖아. 그런데 폴에게는 자기 결혼했다는 사실은 까맣게 숨기고 맨하탄에서 혼자 사는 싱글인 척 했어요. 만나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만나면서 신라가 맨하탄에 있는 자기 집으로 폴을 초대하기도 해. 그래서 막 또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번 그랬어. 근데 폴이 좀 신라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뭐였냐면 툭하면 자기야 난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폴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툭하면 또 난 자기가 모르는 어두운 비밀이 있어. 나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밝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 무슨 비밀이 뭐냐고 물어보면 말을 안 해줘. 그래서 말해 달라. 뭔데? 왜 말을 그럼 꺼냈어? 막 닥달을 하잖아요. 그럼 자꾸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을 거면 우리 헤어져. 이러니까 폴이 아니 뭐야 무서워서 그래서 폴도 뭐 몰라 뭐 발가락에 무좀이 있나 뭐 요런 정도라고만 생각했지 설마 그 비밀이 나 유부녀야 나 사실 결혼했어 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왜냐 만난 기간이 이제 1년 6개월하고 이제 2년이 돼가던 때였어요. 전혀 몰랐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신라가 뉴욕 옆에 이제 뉴저지주가 있잖아요. 나 뉴저지에 있는 조부모님 댁에서 지내다가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폴한테 자기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되게 친하다고 그래서 뉴저지에서 지내고 올 때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폴이 그래 다녀와 뉴욕 와서 다시 만나자 하고 그냥 특별할 거 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띠리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기를 딱 받으니까 나는 파리드라는 사람인데 내가 신라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내 와이프랑 만나는 남자 맞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폴이 너무 황당했어. 뭐예요 이거 지금 몰래카메라예요? 하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일단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러는 거야. 이 둘이 이제 맨하탄 링컨 센터 근처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폴은 처음에 이 전화를 받고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이거를 신라한테 먼저 말해야 되나?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어. 왠지 나갔다가 이상한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일단 한번 나가봤는데 바로 온다고 하니까 파리드 실물을 딱 만나보니까 되게 얌전하고 매너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매너 있게 폴한테 신라 내 와이프다. 신라 결혼한 여자니까 더 이상 안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게 나이스하게 또 말을 했대요. 폴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뉴욕에 신라 집 있다. 그 집에도 몇 번이고 드나들고 했는데 남편은커녕 남자 자취조차 없었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니까 파리드가 웃으면서 지금 신라 어딘지 아세요? 그러는 거야. 네 알아요. 지금 뉴저지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폴 머리에도 살짝 스친 게 뭐냐면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1년 반 만나면서 신라 가족을 소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렇게 자긴 조부모님이랑 친하다고 뉴저지에서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나는 한 번도 데려가 본 적이 없네. 내가 뭐 어디 뭐 꿀리는 이런 남자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파리드가 하는 말이 폴씨 보세요. 제가 집이 2개 있어요. 맨하탄에 하나. 맨하탄에 있는 거는 일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을 했잖아. 사업 때문에 잠깐 들리려고. 그리고 신라도 학교가 거기 있으니까 수업 중간중간에 쉬라고 제가 맨하탄에 집 하나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 둘이 같이 사는 완전 부부의 집은 뉴저지에 있다고. 신라 지금 조부모님 댁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폴이 못 믿겠다. 나는 당신 누군지도 모르고 혹시 뭐 신라 전 남친 뭐 이런 거예요? 나 이제 가겠다고. 신라한테 다 말할 거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파리드가 정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그 뉴저지 집으로 같이 가자 그러는 거야. 택시 타자고. 그 폴이 순간 내가 이 사람을 뭘 믿고 이 택시를 타고 뉴저지에 가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폴은 신라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기한테 정말 그렇게 소중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실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 본 파리드라는 남자랑 같이 택시를 타고 뉴저지까지 가요. 뉴저지 어떤 아파트에 도착을 했는데 주차장에 진짜 신라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파리드가 아파트 문을 열고 도어맨한테 자연스럽게 위층에 전화해서 신라 인터폰을 좀 바꿔달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인터폰 너머로 신라가 헬로우? 인터폰을 받아요. 폴이 전화를 받고 나 지금 여기 아래에 네 남편이란 사람이랑 같이 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신라가 바로 미안하다고. 그 사람 말이 다 맞아. 나 유부녀야. 내려오지도 않았어. 밑으로 로비로. 자, 폴은 참담한 마음을 안고 다시 혼자 택시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가서 이제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또 다시 핸드폰이 울려요. 신라였어요. 폴이 뭐야 하니까 들어보라고. 일단 내일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알겠다고 했어. 근데 신라가 하는 말이 진짜 오해가 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모님이 억지로 시킨 중매혼이었다고.
나는 선택권도 없었다면서. 그 남자는 나이도 진짜 많아. 나랑 무려 7살 차이 나는데 나 몇 살에 억지로 결혼당했는 줄 알아? 나 그때 18살이었어. 이 남자는 25살이었고. 그리고 파리드는 엄청 막 가부장적이고 날 감금하기도 하고 여자가 무슨 고학력 학위를 갔냐 이러면서 내가 학교 다니는 것도 너무 싫어했다. 난 그런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나 한 번도 이 남자 사랑한 적도 없고 나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거라고. 그래도 폴, 난 널 만나서 너무 기뻤어. 내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건 바로 너야. 내 삶의 이유를 찾아준 건 바로 너야. 이러면서 자기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폴이 막 동정심이 퐁퐁 샘솟는 거예요. 아, 불쌍한 쉴라. 어떻게 부모님이 어린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 쉴라를 다시 받아줘요. 그리고 쉴라가 이 결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줘야겠다. 참고로 폴이 나중에 쉴라 부모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쉴라 18살에 중매혼을 시키셨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나중에 정색하셨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가 좋다고 나가가지고 우리 그 파리드라는 남자랑 결혼한다고 해서 기절할 뻔했다고. 한 번도 그 남자 우리가 좋아온 적이 없었다고. 그리고 심지어 또 뭐냐면 파리드는 뭐 자기 와이프가 고학력자라서 싫어한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더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엄청 지원도 해줬었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당시 폴은 전혀 몰랐죠. 쉴라를 믿고 싶었으니까요. 자, 한편 남편인 파리드는 쉴라를 되게 설득하려고 했는데요. 다시 이제 잘 해보자고.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이러지 말아라 쉴라야.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그랬는데 쉴라는 나 싫다 그러는 거야. 나 이제 폴이 이것까지 알고 나를 받아줬는데 나는 이제 폴한테 가야겠어. 나 너 싫어. 헤어져. 빨리 이혼해줘. 이러는 거야. 그래서 파리드가 우리 좀 더 노력해보자 이러는데 어느 날 자다가 파리드가 뭔가 이상한 냄새 같은 게 나서 이제 일어나 본 거야. 방문을 열고 주방에 가보니까 가스레인지가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쉴라 집에 있나?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불이 그냥 막 다 활활 켜져 있어? 그래서 쉴라 어디 있었는데 쉴라가 없어. 가스레인지 불 켜고 나간 거야. 그래서 도대체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쉴라가 하는 말이 몰랐어? 나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잖아. 남자들이 날 못 살게 굴면 가만 안 두는 문제. 이러면서 거의 뭐 이건 협박이죠. 그러니까 파리드도 그것 때문에 좀 소름이 돋았나 봐. 이 일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은 곧 이혼을 해요. 자, 쉴라는 그렇게 헤어지고 싶다고 막 그러더니 막상 이혼하니까 폴한테 가가지고 막 울면서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망친 것 같다. 그 사람이 그래도 날 많이 사랑해줬는데 이러면서 한동안 엄청 우울해했대요. 폴은 그럴 때마다 쉴라에게 괜찮다고 이거 다 지나가는 일이라고 이렇게 다독여줬고 시간이 지나면서 쉴라도 제법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았어요. 몇 년 더 연애를 했어. 서로 이제 부모님도 다 만나고 쉴라가 석사학위 마치면서 이제 둘은 약혼도 하고요. 그리고 2000년도 5월에 결혼식을 하기로 이제 날까지 잡습니다. 자, 근데 쉴라가요 결혼식 앞두고 당시 엄청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요. 퍼듀 파마라고 퍼듀 제약회사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이게 미국에서 2000년도만 해도 거의 진짜 탑 제약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오피오이드로 날아간 회사. 맞아요. 이 회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있어. 그 마약성 진통제인 이제 옥시콘틴, 오피오이드 계통의 약이 있는데 그거를 소비자들 오해하게끔 막 엄청 홍보하고 의사들 로비도 하고 그래가지고 미국 내에서 되게 심각한 중독 문제를 일으키고 5조 원대 벌금을 내고 파산 신청을 한 회사예요. 지금은 이제 망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탑 오브 탑 회사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커네티컷에 있었어요. 데이터 리서치하는 포지션으로 되게 고연봉으로 쉴라가 취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폴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도 하면서 그래서 강의도 나가. 둘이 완전 되게 엘리트죠. 근데 결혼식을 막 앞두고 쉴라가 갑자기 자기야 나 여자친구들이랑 프랑스 여행 한 열흘 정도 다녀와도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폴이 기꺼이 이제 결혼하고 또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 언제 또 이렇게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겠어. 얼마든지 다녀와. 더 있어도 돼. 이러면서 쉴라를 보내줬어. 근데 쉴라가 프랑스 갔다가 왔는데 또 엄청 우울해진 거야. 말도 잘 안 하고 완전 기분이 다운돼 있어. 폴이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프랑스 가서 또 바람을 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미국 돌아와가지고 프랑스로 가서 살까? 그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폴이랑 결혼하는 게 맞나 지금? 파혼해야 되나? 프랑스의 일자리도 막 알아보면서 그 원나잇한 그 프랑스 남자 생각에 혼자 우울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폴은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당신 몰랐어. 폴 입장에서는 쉴라가 왜 또 이렇게 저기압이지?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런가? 쉴라는 혼자 그렇게 그 한여름밤의 꿈처럼 만났던 프랑스 남자를 생각하면서 상사병에 걸렸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다. 그래도 폴이랑 결혼해야지 했는지 2000년 5월 28일 둘이 결혼식을 올려요. 자, 이러고 쉴라랑 폴이랑 잘 정착해서 잘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랬으면 오늘 얘기를 시작하지도 않았겠죠.
뭐 요 정도 남자 여자 바람 피고 이런 드라마는 어디에도 있으니까요. 그죠? 자, 일단 둘이 결혼해서 신혼집을 마련하는데요. 어디에 신혼집을 마련하냐? 업스테이트 뉴욕의 플레전트빌이라는 동네예요. 폴이 맨하탄에서 일하잖아요. 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일하고 쉴라는 커네티컷에서 일해. 근데 이 동네가 딱 중간이에요. 차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려요. 둘 다한테. 이 그림 같은 동네에서 예쁜 집에서 살게 되는데요. 새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쉴라는 퇴근 후에 이제 직장 동료들이랑 친해지고 싶고 이러니까 같이 맥주도 퇴근하고 같이 맥주도 한잔하고 하면서 자주 어울렸어요. 그러다가 자주 직원들이랑 같이 가던 바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넬슨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쉴라에게 무슨 매력인지 넬슨도 쉴라랑 얘기를 해보면서 와, 되게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고 말도 잘하고 예쁘다 라고 생각을 했어. 쉴라랑 폴이랑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 1년이면 사실 되게 한창 좋을 신혼 때잖아요. 바로 이렇게 넬슨이랑 또 바람을 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이러니한 게 취업하면서 아예 주변에 결혼한 상태란 얘기를 안 했나 봐? 넬슨한테 또 자기를 싱글이라 그래. 같은 회사 다니는데 나 싱글이다. 사실 한 번 결혼했는데 옛날에 이혼하고 이제 혼자 돌싱된 지 좀 됐다 그래요. 근데 이번엔 끼리끼리야. 넬슨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여자친구도 아니고 꽤 오래 만난, 심지어 동거 중인, 심지어 같은 회사. 지금 쉴라, 넬슨 여자친구 다 같은 회사 다녀. 되게 진지한 사이인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쉴라한테는 나도 싱글이라 그래. 왜냐? 어차피 엄청 이 퍼듀 제약회사가 엄청 큰 회사라서 또 쉴라랑은 마주칠 일도 없어. 같은 부서도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똑똑하고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내 여친은 곧 이 회사 떠나서 다른 더 좋은 제약회사로 이직하기로 했거든요. 굳이 말 안 해야겠다. 서로 싱글인 줄 아는 거지. 넬슨의 여자친구 애나 리사는요, 뉴욕에서 태어나고 미시건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필리핀 계셨는데요. 부모님 두 분 다 의사에 완전 재력가셨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듬뿍 받고 좋은 교육 받고 자란 애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학부를 마쳤고요. 또 부모님이 하버드 대학 졸업하면서 우리 딸 너무 자랑스럽다. 커네티컷 스탠포드라는 동네 해변가에 완전 예쁜 고급 콘도 아파트를 딱 하나 사줘요. 졸업 선물로. 자, 그리고 이 애나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도 땄고요. 다 명문대잖아. 완전 명문대. 퍼듀 파마에도 취직을 해가지고 이 회사 안에서도 일도 너무 잘해.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엄청 많아. 그래서 막 곧바로 고속 승진을 하면서 승승장구를 하더니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조건으로. 근데 좀 멀었어. 그 다른 회사는 저기 뉴저지에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아니라 애나 씨 우리 회사 꼭 오셔야 된다. 출근 매일 안 하셔도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그 회사 나오면 된다. 재택근무 하셔도 된다 하면서 되게 좋은 조건으로 아무튼 이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쉴라랑 애나는 완전 반대 성격이었는데요. 쉴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되게 거만한 편이었어. 자기보다 조금 좀 덜 똑똑하다, 좀 인텔리전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말도 안 섞어.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말 붙이기도 좀 어려운 성격이었어요. 지가 마음에 드는 남자 아니면. 근데 애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밝고 친절하고 누구나 친해지고 싶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친구들 만나면 모두 맨날 챙겨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머리도 해주고 그런 친구들 있지. 맨날 다 놀고 헤어지면은 집에 다 들어갔는지 혼자서 다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친구였어. 자기 관리도 엄청난 걸로 유명했는데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출근 전에는 꼭 스무디를 만들어서 남자친구랑 나눠 먹기도 했고요. 퇴근하면 무조건 운동. 주변에서 다들 아니 어쩜 이렇게 몸도 항상 이렇게 탄탄하고 냄새도 넌 이렇게 좋고 옷도 잘 입고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막 우러러보는 그런 여자였어요. 참고로 애나가 넬슨을 둘이는 어떻게 만났냐? 둘이 또 다른 부서예요. 네, 근데 쉴라가 넬슨 만났던 그 회사 근처 바 있죠? 거기서 만났대. 그러니까 넬슨이 애나도 그 바에서 만나고 쉴라도 그 바에서 만난 거예요. 자, 넬슨이 그 애나랑 이렇게 사귀다가 이제 애나네 집에 한번 놀러 가보게 된 거야. 근데 어머, 집이 너무 좋네. 나는 룸메이트 셋이랑 총 4명이 집 하나, 화장실, 주방 나눠 쓰면서 복작복작 대고 사는데 세상 애나는 이 해변 보이는 그림 같은 집에서 핸드워시며 샴푸, 린스 이런 것도 고급스러운 거 쓰면서 혼자 사네. 그니까 나도 여기 들어와서 너랑 같이 살아도 돼? 한 거야. 애나는 넬슨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흔쾌히 들어오라고 같이 살자고 해서 둘이 그렇게 동거도 시작하게 됐고 당연히 남자친구 넬슨이랑 같이 결혼할 사이라고 애나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하지만 같은 집, 같은 회사 다니면서도 자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바람피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심지어 남자친구가 만나는 그 여자가 연쇄불륜범의 사이코인 건 더더욱 몰랐고요. 신라랑 넬슨이 처음 몇 달은 막 미친 듯이 별의별 장소에서 할 거 막 다 하고 정말 와일드한 관계를 이어나갔는데요. 근데 신라가 보기에 좀 이상한 게 아니 넬슨은 이쯤 되면 나한테 푹 빠질 때가 됐는데 뭐 이쯤이면 나한테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 정식 여자친구가 되어주겠니? 막 이렇게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넬슨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한테 좀 약간 짜게 식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짜게 식던 와중에 신라가 여자친구 애나의 존재를 알게 돼요. 속으로 부글부글 불타오른 거지. 어쩐지 이래서 나한테 사귀자고 안 했구만. 그래서 이렇게 대면 나랑 거시기뽕짝이나 하고 시간만 보내고 했구만. 내가 사이드칙이었어. 사이드칙 알아요? 되게 유용한 영어 표현인데 한국말로는 약간 세컨. 아니다. 이것도 한국말은 아니네. 따지고 보면. 진지하게 만나는 여친이나 자기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는 따로 있고 세컨으로 그냥 약간 성적인 관계나 하고 재미로 만나는 여자를 사이드칙이라고 해요. 이름 자체가 되게 너무 잔인하지 않아? 사이드칙. 자기가 사이드칙이라는 생각에 신라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 아니 지도 남편 있으면서 뭘 마음이 찢어져. 자기가 구린 건 절대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자기는 결혼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혼자 음침하게 애나가 누군지 내 라이벌이 누군지 이글이글 하면서 애나를 스토킹하기 시작했어요. 자, 한편 신라는 이상하게 그 넬슨에게 있는 여자친구의 존재를 안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 남자에 대한 집착이 막 마음속에서 미친 듯이 불타오르는 거야. 더 넬슨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넬슨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다음에 사무실에 자리에 없을 때 몰래 가가지고 핸드폰 열어가지고 여자친구랑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음성 메모는 뭐 남겨져 있는 건 없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넬슨 스케줄이 뭔지 어디 가서 저녁 먹을지 어디 출장 가는지도 막 다 알아낸 다음에 괜히 거기 우연히 가 있는 거야. 한 번은 넬슨이 라스베가스로 출장을 가게 돼서 비행기에 탔어요. 앉아있는데 갑자기 신라가 자기 옆자리에 폭 앉는 거야. 그러면서 신라 무슨 일이야? 하니까 어머 넬슨 미쳤다. 너도 라스베가스 가? 나 친구 만나러 가잖아. 어떻게 딱 옆자리지? 미쳤다. 말도 안 돼. 여기 팔걸이 좀 올려도 되지? 좀 기대도 될까? 이러고. 넬슨은 진짜 이게 우연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넬슨 이메일 보고 무슨 항공사 어디 좌석 지정했는지까지 다 보고 바로 옆자리로 지가 예매한 거야. 그 넬슨이 좀 짜게 식어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회사가 크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무리 같은 회사 다녀도 마주칠 일이 그렇게 흔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넬슨 미팅하는 미팅룸 어딘지 다 알아내가지고 쫙 빼입고 도도하게 걸어다니다가 넬슨이랑 마주치면 어머? 이러고 자꾸 이제 눈에 밟히게 주변을 알짱알짱 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넬슨은 아니 신라가 좀 너무 이상하게 군다. 좀 질척댄다는 그런 생각은 했지만 설마 자기 핸드폰이 이메일이 해킹당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진짜 이게 다 우연이라고 믿었어. 아까 어떤 분이 브렌다 이야기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 8월쯤 올렸던 영상이에요. 제목이 집착이 광기가 된 전 여친 브렌다였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그 남자 핸드폰 해킹해가지고 식당에서 어머 하이 하고 조깅하다가 어머 나도 여기서 조깅하는데 이러면서 계속 마주치는데 그 남자는 그걸 다 우연이라고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연이 계속되면 일단 제발 비밀번호부터 바꾸도록 해주세요. 알았죠? 자, 신라는 점점 더 미칠 것만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막 빼입고 눈길을 막 이렇게 주고 하는데도 옛날만큼 나한테 뜨겁지가 않은 거야. 나랑 그렇게 뜨거운 밤 보내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금 설마 쟤가 나보다 낫다는 거야? 이러면서 막 혼자 이글이글 불타올랐어. 어디에 말도 못하고 막 질투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거야 신라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기 시작하냐? 남편 폴에게 하기 시작해요. 폴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어. 신라가 쪼르륵 가가지고 자기야 있잖아. 우리 회사에 진짜 미친 삼각관계 막장 드라마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러는 거야. 폴 입장에서는 아니 와이프가 요즘 나한테 말도 잘 안 하고 부부관계도 뜸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막 한다고? 그래서 내심 좀 반가웠어요. 그래서 말해보라고. 뭔데? 그러니까 신라가 하는 말이 멜리사라고 우리 회사에 내 베프가 있는데 걔가 진짜 매력적이고 이쁘고 인기도 진짜 많아. 근데 얘가 최근에 회사 근처 바에 가가지고 잭이라는 남자를 만났거든? 그래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뿅 갔어. 둘이 막 잘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잭 이놈이 애나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야. 양다리를 걸쳤던 거지. 불쌍한 멜리사. 아 맞다. 나 애나라는 애 사진 있는데 보여줄까? 그러면서 봐봐. 지금 멜리사는 지고 잭은 넬슨이고 애나만 실명을 썼죠. 진짜 애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때? 남자가 보기에 이쁜 거 같아? 그냥 그렇지 않아? 내가 보기엔 멜리사가 훨씬 예뻐.
내 친구가 훨씬 난데 잭은 애나가 그렇게 좋은가 봐. 요즘 멜리사한테 연락도 뜸하고 애나랑 좀 사랑이 불타는 것 같더라. 어떻게 하면 멜리사랑 잭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네가 남자의 입장으로 멜리사한테 조언 좀 해줘봐. 내가 전해줄게. 남편은 이제 처음에는 진짜 뭐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되게 잘 들어줬어요. 근데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이제 폴이 쉴라한테 근데 그 잭이란 놈 있잖아. 걔 바람 피는 게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거야. 그 정도로 하는 놈이면 막 어쩌고저쩌고 잭을 막 안 좋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쉴라한테 몇 달 동안 이 셋 얘기를 만나면 그 얘기만 하니까 걔 어차피 우리 일도 아닌데 관심 끄면 안 돼? 너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삐져가지고 4일 동안 남편이랑 얘기를 안 해. 강제로 들어줘야 된다고. 그럼 폴이 막 사과를 해요. 신라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너의 입장을 공감해주지 못했다. 네 베프 이야기인데 계속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또 그래?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잭이랑 멜리사랑 속궁합이 뒤집어졌대. 근데도 어떻게 잭이 애나를 더 좋아할 수가 있는 걸까? 보통 그러면 계속 속궁합 잘 맞는 여자가 생각나고 그러지 않아? 이러면서 지 남편한테 지 바람피고 있는 남자친구랑 거시기 뻥짝한 얘기까지 상세히 별별 TMI를 다 얘기하고 있었다고. 아 진짜 악마 아니에요? 근데 몇 달이 지나가면서 얘기가 점점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폴이 듣기에. 왜냐면 쉴라가 하는 말이 있잖아 멜리사가 애나네 집 어디 사는지 알아냈대.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나랑 멜리사랑 도청기 사서 그 집에 설치를 하던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침대 밑에 들어가가지고 애나가 그 남자친구 없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래 들어볼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왜냐면 사람들 다 애나가 되게 완벽하고 착한 애인 줄 아는데 알지 그런 애들일수록 분명히 파보면 뭔가 구릴 게 있을 거거든.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폴이 점점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좀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랬어요. 자 한편 넬슨은 몰라 진짜 폴 말대로 얘도 신라처럼 연쇄 바람범이라서 애나가 뭐 N번째 바람녀인지 뭔지 뭐 아니면은 애나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일단 결혼 전에 뭐 딴 여자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해서 뭐 자기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건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가 됐든 쓰레기죠. 근데 신라랑 계속 이렇게 만나보니까 애나가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점점 짜게 식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꾸 신라가 막 질척대고 자꾸 눈에 밟히고 이러니까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 그래서 아예 넬슨이 신라를 불러다가 있잖아 나 더 이상 너랑 이런 성적인 관계는 못하겠다. 아니 짜게 식어가던 중에도 그 빈도가 줄어서 그렇지 거시기 뽕짝이 있긴 있었어요. 우리 애나가 키우던 강아지가 최근에 이제 무지개의 다리를 건너서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까지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이제 더 이상 죄책감 느껴져서 너랑 관계를 못하겠어. 이런 거 할 거 다 해놓고. 그래서 신라는 여기에 되게 쿨한 척. 아 그래? 그래 괜찮아. 그럼 우리 친구로 지내자. 그러면서 진짜 악질적인 게 뭐냐면 신라가 강아지를 입양해요. 애나가 키웠던 무지개 다리 건넌 반려견이랑 똑같은 종의 강아지를 입양해가지고 넬슨한테 가서 나 있잖아 골든 리트리버 입양했잖아. 그러니까 넬슨이 우리 키우던 강아지도 골든 리트리버였는데 신라가 그래 많이 보고 싶겠다 그치? 우리 집 한번 놀러와. 가끔 그냥 강아지 산책만 하자. 그러면서 지네 집으로 오라고 또 꼬시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넬슨을 유혹해서 지네 집으로 불러가지고 거시기 뽕짝을 다시 뭐 자기 말로는 뭐 속궁합이 잘 맞았다고 하니까 내가 어떤 여잔지 잊어버린 거야 이러면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꼬시려는 수작이었어요. 그러면 이러려고 강아지를 입양한 걸까? 진짜 인간인가? 근데 넬슨이 신라네 집에 와가지고 진짜 강아지만 딱 산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라 집도 넬슨 집에서 둘 집이 좀 멀었단 말이야. 넬슨이랑 애나 사는 집은 코네티컷이고 아무튼 신라 사는 집은 뉴욕주인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진짜 강아지만 산책하고 가네? 또 한 번은 같이 강아지 봐달라고 우리 집에서 하루 지내다 가 그랬는데 진짜 강아지랑 하루 종일 놀더니 잠만 자고 댕댕아 안녕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산책만 그렇게 뒤지게 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아무도 댓글 안 쓴 것 같은데? 어떻게 남편 폴이랑 같이 사는데 외간 남자가 집에 막 오고 자고 가고 할 수가 있냐?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당시 폴은 신라가 바람피고 있다는 거는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단지 좀 요즘에 직장 동료 그 삼각관계 드라마 이 얘기에 너무 푹 빠진 거 그리고 둘이 부부관계가 좀 없는 거 이런 거 빼고는 이제 새로 강아지도 입양하고 둘 사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라가 자기 남동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현병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거의 숨기듯이 키웠다 그랬잖아. 그리고 둘의 결혼식에도 안 왔어. 올 수가 없다고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폴이랑 이제 둘이 결혼하고 이제 1년이 넘었는데 폴은 여전히 처남을 본 적도 없었어요. 보는 게 뭐야? 신라 말로는 남동생이 자기 누나 재혼한지도 모른대. 근데 갑자기 신라가 아픈 동생이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폴이 너무 잘 됐다. 드디어 처남을 만나보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동생 오니까 네가 좀 나가줘야겠어. 나도 오랜만에 동생 만나는 건데 얘가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서 누나를 찾는다고 한다. 근데 내가 결혼한 거 알면 얘 진짜 어떤 행동을 자기가 진짜 자기는 몰라. 얘가 무슨 행동을 할지. 얘 열받으면 막 엄청 공격적인 행동도 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도 한다고 막 그러면서 내가 결혼한 거 절대 알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주말에 동생 와 있는 동안 좀 나가달라고. 나 어디로 가? 몰라, 그냥 근처 호텔로 가. 이것도 어이없는데 이어서 하는 말이 자기야 근데 이렇게 지금 집에 네 신발, 옷, 칫솔 이런 거 있으면 내 동생이 알 거 아니야. 남자가 사는 흔적을 절대 남기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들도 좀 다 가지고 나가. 하면서 짐까지 한 짐 싸서 내보낸다고요. 그래서 폴은 주말마다 집 근처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서 지냈어. 미쳤죠? 거기다가 막 집에 있던 결혼 사진이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폴이 다 못 가지고 나가는 거는 게스트룸, 그 손님방 그런데 막 침대 밑이며 장롱 아니면 이런 데다 다 숨겨놨어. 장난하냐고 진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나면 내가 왜 나가? 야 그럼 네가 에어비앤비 잡아서 네 짐 들고 네가 거기 나가서 지내라 그래. 거기가 니네 집이라 그러라고. 난 그러겠어. 아니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 맞다. 폴이 또 모쏠이었지. 연애가 처음인지라. 하필 또 처음 만난 여자가 이런 여자예요. 폴은 와이프가 그렇게 남동생을 걱정을 하는데 내가 요렇게 해서 와이프가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정도가 뭐 일이냐 이러면서 맨날 주말마다 짐 한 짐 챙겨가지고 호텔 가서 지내는 거야. 그렇게 남편 내보내놓고 넬슨 불러가지고 손님방에서 재우는 것도 아니고, 손님방에서 재우는 것도 웃기잖아. 둘이 이미 썸씽 할 거 다 한 사이인데 뭘 손님방에서 재워. 침실에서 같이 둘이 자고 그런 거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 몇 달을 그랬다? 폴 입장에서는 점점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막 2번씩 집을 갑자기 비우라고 하고, 어떤 때는 주말도 아니고 갑자기 평일에 나가래. 다음 주에 내 동생 오니까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전날 내일 내 동생 온다니까 너 빨리 나가 이러면서. 아무리 착하고 좋은 남편이라도 이제 짜증이 날 때가 됐죠. 그래서 폴이 이제 더 이상은 나 안 되겠다. 처남한테 결혼한 거 우리 밝히고 난 당당하게 처남이랑 만나겠다. 나 이제 더는 못 나가겠다고 그래. 선언을 해요. 사실 폴은 되게 이거 엄청 고민하다가 신라가 화내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되게 어렵게 말 꺼낸 거거든. 근데 신라가 의외로 완전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알겠어. 그럼 동생한테 오지 말라 그럴게. 그러고 그냥 마는 거야.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원래 넬슨이 집으로 오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2003년 3월 23일 일요일 갑자기 신라가 폴한테 자기야 우리 게임 하나 할래? 이러는 거야. 무슨 게임? 한 명씩 눈 가리고 무슨 물체인지 알아맞히는 게임 하면서 뭔가 되게 야식꾸리하게 말을 하더래. 폴은 우리 거의 1년 동안 지금 부부관계도 없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웬열? 그래서 콜콜 하자고 그랬어. 근데 신라가 침실에서 하지 말고 우리 손님방에서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혹시 눈 가리고 하는 게임인데 뭐 떨어지거나 엎질르거나 하면 청소하기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폴이 그래 알았어 하고 손님방으로 들어갔어요. 신라가 자기가 먼저 하겠대. 그러면서 이제 안대로 눈을 가리고 수갑을 이렇게 차서 의자랑 같이 연결했어요. 자, 폴이 첫 번째로 강아지를 데리고 이게 뭐게? 신라가 우리 집 댕댕이 맞췄어. 그 다음으로는 카메라를 가져다 줬는데 박스 이러는 거야. 잘못 맞췄어. 아니 근데 어떻게 카메라를 눈 가리고 발가락으로만 만져봐도 카메라는 맞추겠다. 그걸 어떻게 박스라고 틀리냐? 근데 지가 틀려놓고 막 갑자기 엄청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나 열받아. 이제 네 차례야. 이러면서 너 앉으라고. 폴한테 안대를 씌우고 손을 묶어가지고 이제 의자랑 연결을 했어요. 신라가 샴푸, 바구니 막 이런 집안용품들을 가져왔어요. 폴이 너무 다 잘 맞추는 거야. 신라가 너 너무 잘 맞추는 것 같아. 내가 다 너무 쉬운 것만 갖고 온 것 같아. 기다려봐. 이건 절대 못 맞출걸 하고 방을 나가더니 폴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알죠? 시각을 가리면 후각, 청각 이런 거에 곤두서게 되잖아요. 주방 쪽에서 이렇게 서랍 여르는 소리가 나더니 달그락 서랍 뒤지는 소리 같은 게 나더래요. 곧 신라가 방으로 돌아왔어. 눈이 가려진 폴 앞에 섰어요. 한 손에는 양초, 한 손에는 주방 칼을 들고요. 바로 폴이 양초 냄새를 맡았어요. 그래서 캔들 하고 맞추려고 하던 찰나에 갑자기 가슴에 뭐가 뭔가 되게 무거운 걸로 가슴을 팍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안이 벙벙한 거야. 방금 이게 뭐지? 폴이 딱 생각해보니까 양초에 이런 철사 같은 게 이렇게 감겨져 있는 장식이 있었대요, 주방에. 그래서 아, 그게 가슴을 핥혔나? 하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2번 생각할 새도 없이 갑자기 또 한 번 뾰족한 무언가가 가슴을 내리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폴이 이번엔 너무 아파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신라 이거 뭐야? 하는데 한 몇 초 동안 신라가 말이 없이 조용히 정적이 흐르더니 몰라 그게 살폈나? 어떤지 상처를? 신라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자기 내가 자기를 다치겠나 봐. 어떻게 저게 피나? 사실 그건 양초에 감겨 있었던 철사가 아니었어요. 신라가 주방에서 가져온 주방 칼로 2번 폴의 가슴을 찌른 거였죠. 신라는 마치 연극처럼 드라마틱하게 마치 폴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체크하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자기 어때? 많이 아파? 폴이 막 식은땀 나고 떨리고 숨쉬기도 힘들더래요. 그 양초에 있었던 장식에 뭐 다친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신라가 그 눈 이거 가리는 거 풀어달라고 했는데 풀어주지도 않고 계속 막 이건 사고야 사고야 사고야서 어떻게 하면서 계속 같은 말만 미친 듯이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폴이 진정하라고 신라 괜찮아 알아 괜찮으니까 제발 눈 가리개 지금 당장 빼달라고 막 얘기를 했어. 그제서야 신라가 눈 가리개를 풀어주는데요. 폴이 드디어 이렇게 눈이 보이게 됐으니까 자기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직접 보게 됐어요. 머리가 막 어지러워지더래요. 그래서 수갑도 빨리 풀어달라 그랬어. 근데 신라가 열쇠 어딨지? 이러면서 방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딨지? 어디다 놨지? 폴 열쇠 못 찾겠어. 어딨지?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사실 열쇠는 지 주머니 안에 있었어요. 바지 주머니 안에. 꼼짝도 할 수가 없으니까 폴이 그러면 이 수갑에 채워진 의자를 같이 부수는 것 좀 도와달라고. 근데 신라가 마치 안 들린다는 것처럼 계속 열쇠 어딨지? 열쇠 어딨지? 하면서 혼란스럽게 계속 열쇠 찾는 척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주방에서 오렌지 주스랑 나이퀴를 갖고 와가지고 일단 자기야 이거 마시라고. 아 여러분 나이퀴는 뭐냐면 미국에서 감기 걸렸을 때 이제 보통 밤에 먹는, 왜냐면 엄청 강해가지고 잠이 막 쏟아지는 약이거든. 아니 근데 보통 이러면은 정신을 좀 꽉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않아? 근데 막 피 흘리는 남편한테 이거 마시고 그냥 쓰러져 있으라 그러는 거야. 아니 폴이 아니 나이퀴를 지금 왜 먹냐고. 아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 빨리 911에 신고를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갑자기 신라가 안 들린 척 아 일단 열쇠를 찾아야겠다. 열쇠 어딨지? 열쇠 어딨지? 이래. 그래서 막 폴이 소리를 막 질러요. 빨리 신라 911 지금 당장 전화해달라고. 나 지금 기절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또 신라가 이번에는 핸드폰 어딨지? 핸드폰 어딨지? 전화기가 어딨지? 그러더니 결국에 911에 전화를 해요. 아, 저희 부부가 게임을 하다가 엄청 길게 설명을 하더래. 그러면서 남편이 좀 다쳤으니까 빨리 와달라 그러는 거야. 근데 몇십 분이 지나도 응급차가 안 오는 거예요. 폴이 왜 이렇게 911 안 오냐고. 그러니까 자기야 기다려. 금방 온다고 했어. 지금 자기 너무 흥분했으니까 일단 나이퀴를 주며 일단 이거 마시고 응급차 올 때까지 좀 쉬고 있어. 폴이 다시 거절했어요. 신라한테 다시 911 전화해서 언제 오는지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신라가 화를 버럭 내는 거야. 아니 그 사람들도 바쁘니까 못 왔겠지. 알아서 올 텐데 왜 이렇게 직원들을 귀찮게 굴려 그래. 그러니까 폴이 이거 내가 전화하겠다고. 전화기 달라 그래. 그러니까 아 내가 할게. 그러면서 다시 911에 전화해요. 아 네 많이 바쁘시다고요? 아 오늘 응급차 요청이 좀 많은 상태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 환자가 많이 아파하는데 혹시 나이퀴리 좀 진정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 역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이러고 끊어. 그러면서 또 남편한테 가서 바쁘대. 오고 있대. 직원이 너 나이퀴 좀 먹고 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대. 폴은 또 거절했어요. 신라 입장에서는 아마 이쯤 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 죽지도 않고 자꾸 지가 911 전화한다고 하니까 막 복장이 터질 것 같았을지도 몰라. 911 응급차 25분이 지나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폴이 그 의자도 부셨어요. 의자를 혼자 부셨어. 폴이 안 되겠다고. 우리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네가 운전해가지고 병원으로 가자고. 근데 갑자기 신라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 죽어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죽네. 내가 병원에 데려가는 동안에는 죽겠지. 그리고 뭔가 병원까지 데리고 갔는데 죽으면 자기가 의심을 덜 받고 뭔가 더 사고처럼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병원까지 데리고 왔는데 죽었다 하면. 근데 남편이 죽어있는 남편이 이 수갑 차고 있으면 좀 뭔가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수갑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나 봐. 열쇠를 어머 주머니에 있었네. 찰컥 폴의 수갑을 풀어줘요. 그리고 차에 뒤에 눕혀놓고 천천히 시절을 하면서 남편 정신 잃고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운전해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천천히 운전을 했는지 그날 교통경찰한테 신고 전화가 왔어. 컴플레인 전화가. 고속도로에 진짜 위험할 정도로 느리게 운전하는 차량이 하나가 있다고. 그게 신라의 차였어. 폴이 이렇게 뒷좌석에서 신라 운전하는 걸 보니까 앞을 안 보고 자꾸 백미러로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운전을 시절을 하면서 가면서.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뒷문을 벌떡 여는 거예요. 너 괜찮냐면서. 내가 상태 좀 봐야겠다면서. 왜 이렇게 안 죽지 하면서. 폴이 그래서 화를 냈어. 버럭.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운전 안 할 거면 내가 운전대 잡고 내가 운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신라가 알았어 이러고 문을 다시 닫고 다시 병원으로 천천히 향해요. 자, 참고로 이 병원은 신라네 집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이 있는 대형 병원이었는데요. 신라가 굉장히 익숙한 병원이야. 왜냐, 여기서 일도 해봤고요. 신라네 엄마도 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다 알고 있어. 근데 응급실을 지나쳐서 응급실 제일 멀리 있는 병원 뒤쪽에 정신과 입구에 차를 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폴이 막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여기까지 차를 끌고서 왜 우리 걸어가야 되는 거냐고. 뭐라고 하니까 신라가 대답 대신에 다시 한번 뒷문을 열더니 3번째로 폴의 가슴을 찔렀어요. 칼을 들고 나왔어. 몰라, 안 죽으면은 그냥 나와서 죽이려고 할 작정을 하고 나온 걸까? 근데 이 3번째 찌른 이 칼은요, 폴 심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심장 동맥을 정확히 찔렀대요. 폴은 그제서야 처음으로 칼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도 양초 장식에 뭐 어떻게 상처가 입혀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와이프가 칼 들고 있는 걸 본 거야. 폴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신라가 다시 한번 칼을 치켜들면서 4번째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알았잖아. 와이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를. 그래서 맨손으로 폴이 그 칼을 잡고 막 맞서 싸웠어. 힘으로 안 되니까 막 신라가 왜 이래 자기야 이러지 마 나랑 싸우지 마 이러면서 손 떼라 그러고 폴도 너부터 손 떼라 그러고 막 서로 소리를 지르고 한 거야. 근데 그때였어요. 저 멀리 병원 밖에 농구하던 사람 2명이 있었는데 뭐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으니까 거기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한 거야. 신라가 고개를 돌려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는 순간 폴이 있는 힘껏 신라한테 박치기를 날려요. 신라가 칼을 놓치면서 쓰러지는데요. 그리고 폴이 칼을 잡았어. 신라를 보면서 미안한데 내가 너를 이제 죽일 수밖에 없다고 하고 찌르려고 하다가 그렇게는 못하겠더래. 그래서 신라를 찌르는 대신에 있는 힘껏 벽돌 더미 이런 데 있었대요. 거기로 멀리 던졌어. 막 신라랑 몸싸움하고 하면서 거의 아드레날린 때문에 그나마 정신을 잡고 있었던 거야. 폴도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쓰러져 있던 신라는 점점 이제 막 정신을 차려가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폴이 신라 일어나기 전에 빨리 막 가슴을 부여잡고 응급실 있는 쪽으로 막 걸어간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폴이 가고 있는데 신라가 폴을 향해서 이렇게 막 폴 가지마 나랑 같이 있어줘 제발 사랑해 제발 돌아와 막 이러면서 애원을 했대. 진짜 너무 소름 돋지 않아? 폴은 이걸 무시하고 응급실 쪽으로 계속 향했어요. 너무 큰 병원이라서 응급실이 너무 먼 거야. 차로 한참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진짜 너무너무 다행히도 병원 본관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었던 병원 직원 2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막 쓰러져가는 폴을 봐요. 그리고 막 급하게 무슨 일이라고 폴한테 막 달려가는데 저 멀리서 폴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자기들 말고 또 한 명 더 있는 거야. 누구? 신라. 어떤 여자가 막 저 멀리서 전력 질주해서 폴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야. 왔어. 그 병원 직원 2명한테 이 사람이 저 죽이려고 했어요 이러면서 이 사람 도와주지 말라 그러는 거야. 막 병원 직원한테 막 애원을 해요.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남자가 가슴에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일단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병원 앰뷸런스에 연락해. 빨리 이쪽으로 차 하나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전화를 듣자마자 신라가 다시 전력 질주해서 자기 차로 튀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자기 핸드폰까지 떨어뜨리고 갔어. 지 핸드폰 흘린지도 몰라. 근데 그러더니 차로 운전해가지고 폴 쪽으로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문을 내려가지고 폴한테 폴, 내 차에 타. 내가 데려다 줄게. 이래. 미친 것 같아. 폴이 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차에서 내려. 그래서 폴한테 귓속말로 사람들한테 허튼 소리 하지 마. 괜히 날 곤란하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지금 제 차로 가는 게 더 빠를 텐데요. 앰뷸런스 언제 기다려요? 제가 지금 바로 데리고 갈게요. 직원 2명은 뭔가 이 신라한테 뭔가 구린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원 1명이 그 신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 얼른 신라 차에 있는 운전석으로 가가지고 차 키를 빼버려. 그리고 자기가 가져가 버려요. 신라 어디 도망 못 가게. 그리고 1명은 아니라고 앰뷸런스 거의 다 왔다고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신라가 이제 차 키도 없어지고 차 키 왜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다시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대. 그 신라가 당황했어. 폴한테 자기야 빨리 이 사람들한테 사고였다고 말해. 우리 장난치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는 중에 앰뷸런스랑 경찰이 와요. 응급차에는 폴하고 경찰만 탔어요. 그리고 경찰이 보기에도 폴이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빨리 누가 찔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 그랬고 폴은 아내가 날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공격에 썼던 나를 찔렀던 그 칼은 내가 뺏어서 어디에다가 자기가 던졌는지까지 상세하게 얘기해주고 정신을 잃습니다. 경찰은 증거품으로 칼,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신라의 핸드폰, 아무튼 그 핸드폰도 입수를 했어요. 폴은요 가슴에 칼을 3번, 그 중에 하나는 심장에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응급 개심 수술에 들어가는데요. 의사들은 폴이 젊고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의식을 잡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마지막 그 네 번째 칼을 막지 않았으면 아마 그 주차장에서 이미 사망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지금 살아난 거 기적이라고. 다행히 이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폴이 경찰에게 더 자세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도 해줄 수 있었어요. 한편 신라는 경찰서에 이제 체포가 됐죠. 가서 막 지는 명년기라고 생각했겠지? 내 사랑 폴, 전 남편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막 이래. 이 담당 형사 이름이 칼펜티에라는 형사였는데요. 이 칼펜티에 형사 눈에 우는 소리는 내는데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이 신라의 모습이 뭔가 되게 기괴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형사는 일부러 남편분 부상이 워낙 심해서 살아남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 너무 기대하지 마셔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어쩌다가 이렇게 남편분 같은 명문대 교수의 선생님 같은 이런 고연봉 제약회사 연구원이 칼싸움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다 괜찮으니까 말해보세요. 라고 했어. 신라 입장에서는 폴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거든. 신라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피도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흘렸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이미 죽었거나 경찰 말대로 살 확률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의 무슨 소설을 지어내. 아니 글쎄 형사님, 남편이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막 흘린 채로 퇴근을 했더라고요. 저도 현관문 열고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형사님 아시죠? 남편 일하는 곳이 그 컬럼비아 대학교 웨스트 할렘, 그 할렘 있잖아요. 거기 되게 위험하고 노숙자도 많거든요. 근데 할렘이 뭐 콜롬비아 대학교 근처는 한아름 마트, 한국 마트도 있고 막 그런데 학생들도 많고, 아니 그리고 뭐 학교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신라가 말하는 그 정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집까지 아무리 빨리 운전해도 30분이 걸리는데 차로 칼 맞았는데 이 사람이 뭐 바보도 아니고 운전해서 고속도로 타고 집에 오겠냐고. 병원 3번은 더 갔겠구만. 형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계속 꼬치꼬치 어떤 말 또 물어보고 하면서 막 몰아붙였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신라가 점점 횡설수설하면서 한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막 잘 기억이 안 난다 시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실 피를 못 버는 사람이라서 피 본 순간부터는 내가 정신이 아득하다. 기억이 안 난다 그래. And I get nauseous when I look at blood. I couldn't look at it. They loved it so much. It wasn't intentional. It was not intentional. It could be the difference. 자, 그리고 경찰은 그 핸드폰 갖고 있었잖아요. 핸드폰 보니까 폴 말로는 분명 와이프가 911에 2번 전화를 했는데 응급차가 안 왔다고 했는데 2번 다 걸자마자 바로 끊어가지고 911에 연결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라가 남편을 찌른 이후에 그 집에 있던 중에 넬슨이라는 남자랑 전화를 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넬슨이 누군가 하고 이제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이 시발점은 어쨌든 신라랑 폴이 같이 살던 그 집이잖아. 경찰들이 이 집에도 와가지고 이제 피랑 뭐 이런 거 보고 있었거든? 근데 여기에 제 발로 넬슨이 짠 하고 나타났네? 진짜 황당한 건 뭐냐면 넬슨이 경찰들 보자마자 하는 말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니 애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 경찰이 네? 그러니까 넬슨이 애나 살인사건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있기 5달 전이에요. 한창 신라의 모든 정신이 넬슨과 애나에 대한 집착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였어요. 신나게 폴한테 매일같이 남편한테 가서 우리 직장 동료 삼각관계 얘기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도청을 해봐야 될까봐 이 여자 집도 알아냈어.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신라는 도청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결심을 했던 거예요. 넬슨이 우리 관계에 차갑게 식은 건 다 애나 때문이야. 그래서 애나를 죽여버려야겠다. 2002년 11월 8일 금요일 애나는 퍼듀 제약회사 나와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어요. 오전 8시 같이 사는 남자친구 넬슨이 먼저 이제 출근을 하고 애나는 혼자 그냥 해변이 보이는 평화로운 뷰 앞에서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한참 일을 보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현관문을 두들리는 거예요. 응? 뭐 올 게 없는데? 애나가 누구세요? 하고 현관문을 이렇게 내다봤어요. 근데 보니까 어디서 뭔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여자야. 퍼듀 제약회사에서 봤던 여자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전 직장에서 뭐 나한테 일이 있나? 하고 무슨 일이세요? 하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손에 칼을 쥐고 있었던 신라가 애나한테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애나는 갑작스런 공격에도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대항해서 계속 맞서 싸워요. 때문에 신라 손에도 이제 칼로 인해서 자상이 신라 손에도 남았대요. 자, 하지만 무려 9번을
애나의 얼굴과 목을 막 찌르고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집이 막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몸싸움이 엄청 격렬하게 있었던 거야. 쉴라가 4.5kg짜리 덤벨을 발견하고 애나 머리를 막 히스테리컬하게 막 격분해가지고 여러 번 공격해서 그렇게 애나를 살해를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애나는 얘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잖아. 쉴라는 지 혼자 애나가 자기 라이벌이었던 거야. 남친놈이 사이코 여자 만나가지고 갑자기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타겟이 되어버렸다고. 애나는요, 가족들한테 얼마 전에 여동생의 결혼식이 있었어. 근데 결혼식에서 부케도 자기가 받은 거야. 가족 결혼식에 누군가를 데려가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만큼 진지했던 거지.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다 넬슨이 곧 프로포즈 할 것 같다고, 반지도 사놓은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한치도 자기 남자친구를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예쁘고 똑똑하고 앞길 창창하고 승승장구하던 젊은 애나가 이렇게 살해당했어요. 쉴라는 당시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장갑도 끼고 있었고 혹시 애나 주변에 내 흔적이 남지는 않았는지 여러 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로 가서 침착하게 장갑 낀 손을 씻어요. 그러면서 이제 씻으면서 자기 상처가 난 자기 손을 확인해요. 그리고 이 집에 나가서 공중전화로 911에 전화를 해요. 자기가 되게 당황하고 놀란 이웃 주민인 것처럼 어떤 남자가 제 이웃을 공격한 것 같다고. 남자 소리 지르는 소리가 막 나더니 비명소리가 났다. 그리고 내가 남자가 이 현장을 떠나는 걸 봤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Yes, hello. The guy is attacked my neighbor. One attacked your neighbor? Yes, I heard yelling. Don't know you. Hello? 왜 굳이 경찰에 일부러 전화를 했지? 생각해보면 아마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남자가 범인이다는 정보를 흘려줘서 혼선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경찰이 평화로운 고급 아파트에 출동했을 때 이미 애나는 살인을 당한 상태였고요. 아마 이거는 치정에 의해서 남자가 살해를 했거나 아니면 애나를 엄청 질투하고 증오했던 여자일 거라고 봤대요. 거의 이제 얼굴 쪽에 공격이 다 가해졌잖아. 그런 경우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머리카락이나 지문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유일한 목격자일 그 911에 신고한 이웃 주민이라고 했던 그 사람을 찾아보려고 경찰이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해보는데 신고한 사람이나 뭐 이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넬슨은 아무것도 몰라. 일 끝나고 퇴근하고 왔는데 경찰들이랑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넬슨 씨 죄송하다고, 여자친구분이 살해당했다고 그러면서 이따가 좀 질문 드릴 게 좀 있으니까 저기 보트하우스라고 해변가라고 했잖아요. 배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 근처에 사람들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한국 같으면 정자 같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 좀 기다리셔라 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경찰이 거기 갔는데 세상에 넬슨이 잠을 자고 있네. 아니 낮잠 자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 뭐 기면증이 있었던 건가? 현실 도피? 글쎄 모르겠어. 아무튼 쉴라랑 넬슨 둘 다 뭔가 끼리끼리 뭐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뭔가 그런 인격 장애가 둘 다 있는 것 같아. 경찰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회사에 있었고 본 직원들도 있고 밥도 시켜 먹고 아무튼 넬슨은 용의 선상에서 이제 전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데 넬슨한테 혹시 애나가 원한 살 만한 사람이 있었냐, 아니면 혹시 그러니까 여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당신 따로 만난 여자친구 있었어요? 그러니까 넬슨이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나 바람 피는 사람 아니라 그래요. 애나한테 나 진심이었다고까지 말했대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혹시 모르니까 직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분들 전 여친 전 여친 이름 좀 알려줄 수 있냐. 그러니까 넬슨이 쉴라 이름은 쏙 빼고 그 전 여친 전 여친 이름만 알려줘. 나중에 넬슨은 자기가 바람 폈다는 사실이 그걸 남한테 말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말하지 않았대요. 애나는 넬슨 때문에 어쨌든 억울하게 이런 인간한테 연루가 돼가지고 죽은 거잖아. 근데 심지어 얘 때문에 수사에 진전도 안 돼. 아무튼 오리무중이었어. 경찰이 여전히 해결 중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또 여러분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폴이 당시에 암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있었던 때였단 말이에요. 폴도 이제 이런 의료계에 있으니까 이런 제약회사들이랑 미팅을 종종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나가 파마 제약회사를 떠나서 그 새로 취직한 회사 있잖아. 거기 사람들이랑 미팅이 잡혀 있었어. 그 상대방 그 회사 사람들이 그날 미팅에 되게 늦게 왔대요. 와가지고 폴씨 진짜 너무 죄송하다고, 오늘 저희 직원 중에 살해당한 직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잠깐 추모식에 들렸다가 오느라고 늦어졌다고 그러는 거야. 폴씨 퍼듀 제약회사 아시죠? 거기서 최근에 이직해온 직원인데 오늘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폴이 퍼듀요? 거기 우리 와이프도 거기서 일하는데 하고 혹시 누구요? 이름을 물어볼까 했지만 퍼듀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 쉴라가 뭐 아는 사람이겠어? 하고 이제 미팅도 늦었고 하니까 별 얘기 없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요? 신라가 맨날 자기 삼각관계 얘기하면서 자기 이름, 넬슨 이름, 잭 멜리사로 애나만 진짜 이름을 썼잖아. 근데 만약에 살해당한 직원 이름이 뭐예요? 해가지고 애나라고 했으면, 심지어 신라가 폴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애나가 최근에 이직했다고. 물어보지, 폴 하시는데 물어보지 그랬어. 근데 여러분 아니야. 폴이 집에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물어본 거야. 멜리사랑 잭은 어떻게 됐대? 그러니까 신라가 둘이 잘 됐어. 잭이 애나랑 헤어졌어. 둘이 요즘에 잘 만나고 있대. 아주 행복해 죽더라. 폴이 신라한테 다행이다. 오늘 그 제약회사랑 미팅이 있었는데 아니 퍼듀 회사에서 최근에 이직한 직원이 살해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잠깐 속으로 멜리사가 애나 죽인 거 아니야? 하고 살짝 걱정했잖아. 하하. 했대요. 근데 만약에 애나라고 물어봤으면 집에 와가지고 너 빨리 경찰에 전화해야겠다고. 멜리사가 애나 죽인 거 아니야? 애나라는 여자가 살해당했대. 경찰 신고해야 돼. 막 이랬으면 폴 그날 죽었을 수도 있어. 여러분,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자, 아니 그러면 이날 넬슨은 왜 갑자기 이 집에 나타났냐? 폴이 칼에 맞은 날 왜 신라네 집에 갑자기 나타났냐? 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저 오라고 했는데요? 신라가 자기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저 신라는 애나를 죽이고 넬슨이 이제 여자친구를 잃었잖아요. 그 넬슨이 막 너무 힘들어했어. 그 몇 달 동안, 5살 동안 넬슨을 막 위로해주면서 자기 집으로 아주 자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그렇게 자주자주 내보낸 거야. 진짜 계산책만 시키고 아무 짓도 안 하니까 막 열받아 있었잖아. 근데 이제 애나가 죽고 내가 막 위로해주고 하니까 넬슨이 우리 집 와가지고 옛날처럼 나랑 같이 뜨거운 시간도 보내고 하네. 그래서 신라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남편도 말하면 나가달라고 하면 척척 지발로 나가주고 모든 게 탄탄대로 계획대로였죠. 그리고 또 내일도 넬슨 초대해야지 하고 남편한테 내일도 남동생 오니까 내일 짐 싸서 나가줘 했는데 변수로 갑자기 남편이 안 나가겠다고 돌발 행동을 한 거야. 그럼 보통은 조금만 돌았다면 그냥 넬슨한테 미안한데 내일은 일 생겼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신라는 또라이니까요. 넬슨이랑 좋은 시간 보낼 기회 그 하나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인간은 그냥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 우리 안방 말고 게스트룸에서 놀자 그랬잖아. 그것도 넬슨은 집에 오면 우리 집 침실에서 지내니까 게스트룸에는 어차피 잘 안 들어가니까 남편 죽여도 시신은 거기다가 치우거나 뭐 숨기거나 하기 쉬우니까 게스트룸에서 남편한테 게임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자, 2번이나 남편 찌르고 막 911에 전화하는 척, 열쇠 찾는 척 시간 끌면서 다른 방에 가가지고는 넬슨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완전 캐주얼하게 오늘 오는 거 맞지? 한 3시간 있다가 와. 저녁 먹자. 초대하고 피자 가게에도 전화해서 저기요 이따가 한 3시간 후에 페퍼로니 피자 2판 준비해주세요. 이따가 픽업하러 갈게요 하고 주문까지 했어요. 3시간이면 남편이 죽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인간인가?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안 죽고 핸드폰도 떨어뜨리고 경찰에 체포되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넬슨이랑 신라랑 연락이 안 된 거야. 넬슨은 영문을 모르고 일단 집에 오라고 했으니까 시간 맞춰서 왔는데 경찰들이랑 맞닥뜨리고 제 여자친구 살인사건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한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라고 신라 씨 남편이 칼에 맞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니까 넬슨이 신라 결혼 안 했어요. 전 남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남편은 있는데. 경찰이 아니 넬슨 씨 신라 유부녀고요. 이 집은 남편이랑 같이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넬슨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이 집에 주말마다 와가지고 몇 번이나 자고 가고 그랬는데 한 번도 남편은커녕 남자 사는 흔적도 전혀 없었어요. 얘기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중간중간 뭔가 남자 물건이 보이던 때가 있었어. 이거 뭐야? 그러면 신라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거 우리 아픈 동생이 있는데 그냥 가끔 우리 집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거야. 그제서야 넬슨이 깨달은 거야.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더 속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제서야 애나라는 여자친구를 두고 신라랑 내가 바람핀 게 맞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애나를 살인한 범인이 신라일 수도 있다는 거를 깨닫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 여친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짓 해보겠다고 온 거잖아요. 신라가 애나를 죽이고 5달 동안 이 집에 계속 뻔질르게 들락날락했어요. 이미. 이제 신라는 폴의 살인 미수 건에 대해서 먼저 재판을 받아요. 자기는 정신 이상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자기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전혀 남편을 해칠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게임을 하면서 막 눈 가리고 막 이러면서 점점 어두운 존재, 제2의 자아가 자기를 점점 장악했다고. 시력도 장악해가지고 내가 내 신체를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나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난다 그래. 근데 거기에 폴은 도대체 폴은 어떤 사람인 걸까? 폴하고 폴 엄마 있죠. 그러니까 슐라에게는 시어머니가 슐라 동생도 아프고 어쩌면 저 집안에 뭔가 정신병 내력이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슐라한테 선처해달라고 그랬어. 그리고 실제로 이 전문가는 슐라 정신을 감정해보니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게 맞다. 그러면서 경계성 성격장애랑 나르시시스틱 인격장애,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걸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슐라가 말한 것처럼 뭐 이런 성격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어두운 자아에 잠식을 당해서 막 휩싸이고 통제되고 막 이러는 건 아니라고. 칼 잡고 찌르고 이런 선택하고 행동한 거는 슐라 본인이 한 거일 거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이게 안 통하니까 슐라는 나중에 나 그때 당시에 마약한 상태였다고, 회사에서 훔쳐가지고 나 마약했어요 이랬는데 슐라 뭐 집 뒤지고 오피스 뒤지고 뭐 해도 전혀 약 먹은 증후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마약류도 전혀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판사는 당시 살인미수로 최대 형량이었던 25년형을 슐라에게 선고를 합니다. 자, 이제 애나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참고로 엄청 딜레이 돼가지고 한참 지나서 잡혔어. 아무튼 근데 이 재판에서 슐라는 자기 스스로 내가 변호사하겠다. 왜? 폴 살인미수 관련해서 변호사가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내가 더 잘하겠다. 알죠? 평판이 그랬다고. 주변에서 되게 거만하고 자기보다 조금 더 똑똑하지 않은 것 같으면 완전 무시하고 이런 성격이었다고 했잖아. 진짜 맞는 것 같아. 내가 더 잘하겠다. 저 정도면 이랬는지 내가 내 스스로 변호사 역할을 하겠다. 나와요. 근데 큰 실수였어요. 코네티컷 법의학 연구소는요, 애나 집 화장실 싱크대 하수구랑 손잡이에서 슐라랑 애나 DNA 혈액을 발견해요. 그 당시에 슐라랑 애나랑 막 몸싸움을 하면서 애나 손에도 칼에 베인 상처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폴이 증언했어. 맞다. 애나가 죽은 날 손에 엄청 깊게 막 칼에 베인 이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일하면서 뭐 무슨 일이 생겼다고 그랬다. 근데 그거 회복되는데 진짜 몇 주가 걸릴 정도로 그때 상처가 되게 안 좋았다고 폴이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애나 살해당한 다음 날 병원에서 슐라가 그 자상 때문에 치료받은 그 의료 기록도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재판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911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였냐는 거였어. 이게 슐라가 맞는지, 동일 인물이 맞는지가 쟁점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음성 인식 전문가들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분석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니까 911 녹음된 신고자 목소리랑 슐라 목소리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하는데 판사가 그 프로그램 믿을 수가 없다. 그거 거의 쓰레기다. 그 프로그램 좀 쓰레기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걸 증거로 채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본인이 스스로 대리한 게 되게 실수라고 했잖아요. 슐라가 법정에서 몇 주 동안, 재판이 진행하는 몇 주 동안 말을 엄청 많이 했어. 거의 매스컴에서 피고인이 이렇게 말 많은 재판은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로 지가 잘났다고 따다다다다 엄청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 내용도 보면 좀 약간 코미디야. 예를 들어서 넬슨이 증인석에 섰어요. 당신이 그날 제가 미친 것처럼 보였다고, 크레이지 같이 보였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거짓으로 말했습니까? 전 미치지 않았는데요. 아니, 미친 것 같다고는 한 건 아니고 그냥 미친 듯 화가 나 보였다고 말했습니다만, 그랬더니 어쨌든요 이러면서 엄청 막 감정적으로. 그리고 폴도 왔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폴의 마음도 좀 짜게 식은 거야. 그러니까 좀 폴이 차갑게 행동했대요. 아니 그럼 뭐 따뜻하게 행동하겠냐? 뭐 가슴에 칼을 3번이나 꽂아놓고 뒤에서 구린짓 다 하고 이제 넬슨의 존재도 다 알게 됐잖아. 폴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폴의 차가워진 행동에 막 눈물을 흘리고. 아무튼 뭐 완전 심파극이야.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한 탓에 판사랑 이게 배심원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911 신고했던 그 녹음 파일이 법정으로 울려 퍼졌을 때 처음으로 다 판사고 배심원들이고 다 무릎을 쳤어. 슐라 목소리다. 만약에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조용히 닥치고 있었으면 보통 그럼 말 많이 안 하게 되잖아요. 몇 마디만 하잖아. 네, 아니요, 뭐 이런 거나 하지. 아마 그냥 조용히나 있었으면 이렇게 다들 100% 만장일치로 저거 저 사람이네 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원래 처음에 폴에 대한 살인미수로 슐라가 25년형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애나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그래서 50년형을 선고했어요. 당시 이 재판 받을 때 재판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렸다고 했잖아요. 이때 슐라 나이가 43살이었어. 118세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미 이걸로 종신형이죠. 근데 가석방이 되는 거예요. 가석방은 2075년부터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때는 슐라 나이가 106세예요.
그러니까 뭐 아마 깜빵에서 썩겠죠. 죽을 때까지. 아, 오늘 사건 진짜 뭐 이게 진짜 실화인가 싶지 않아요? 아니 무슨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 쓰래도 못 쓸 것 같아. 지가 애나 죽이고 폴도 죽이려고 했잖아. 만약에 죽였으면 지가 그렇게 2명 죽이고 넬슨이랑 손잡고 하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나? 그리고 저는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살인에서 벗어나서 넬슨이랑 하하호 살게 됐더라도 또 결국에는 또 다른 사람이랑 바람피고 또 넬슨 혹은 뭐 또 누군가 피해자를 또 만들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이건 사랑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이 사람 이 쉴라 다발로 알아보면서 폴이랑 찍은 사람은 별로 없어. 근데 이렇게 넬슨이랑 찍은 사진은 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넬슨 진짜 좀 약간 찐으로 좋아한 걸까도 생각은 했지만 나는 이건 사랑이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런 게 쉴라한테는 뭔가 챌린지, 게임 이런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쉴라의 매력이 뭐냐. 능력도 좋다. 막 프랑스 가서도 멋졌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채팅으로 내가 아까 다 봤어요. 무슨 매력이냐 막 그랬는데 전문가가 실제로 그랬잖아요. 쉴라가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갖고 있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특히 내가 처음에 이 사람한테 내가 마음에 들어야겠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공감 되게 잘해주고 감정 표현에 되게 솔직하고 이래가지고 이성한테는 이게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애정결핍 같은 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경계성 인격장애를 갖고 있으면 누군가한테 자기가 버려지는 거, 버림받는 걸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람 마음에 나는 무조건 들어야 돼 하고 이 사람 마음에 들려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질릴 때까지는 그냥 폴한테도 엄청 잘했잖아. 폴이 홀딱 빠졌잖아요. 근데 지가 질리니까 또 바로 또 다른 사람 찾아가지고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질릴 때까지는 막 간이고 쓸개고 엄청 잘해준다는 거지. 막 그 와중에 또 감정이 롤러코스터고 이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되게 이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폴이 나중에 쉴라 면회도 가거든요. 제가 그 사건 얘기하면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뭐 피해자나 혹은 피해자 가족들이 항상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끝맺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는 끝났으니까 이혼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지막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이가 이거 끝났다는 걸 만나서 이제 정립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감옥까지 갔는데 쉴라가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고 나 감옥에서 애나 살인사건 소설이나 써야겠어. 지 혼자 이 얘기만 신나게 하더래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긴 이야기였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미국 사건 사고 이야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